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양 소식입니다. 고양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양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4년 11월 소식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 특집.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고양시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을 만나다. 가장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아동에게 행해지는 학대는 아이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멍들게 한다. 아이의 미소는 세상의 빛이란 말처럼 아이의 미소를 지키는 일은 어른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여기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 11월 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특집으로 학대받은 아이들을 보듬어주는 고양시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고양시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이하 아동보호팀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자리를 가득 메운 빼곡한 서류와 일정표,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의 분주함이 눈에 들어온다. 현장 출동과 상담, 사례 판단 등 365일 24시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반복되는 일과지만 모든 것이 아이의 안전과 직결되는 일이기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사명감과 함께 동반되는 불안과 안도 역시 이들에겐 낯설지 않은 감정이다. 최근 아동보호와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아동보호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아동보호팀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 총 17명으로 구성된 아동을 위한 전담팀이다. 과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 판정, 지원 업무를 아동보호팀 신설과 함께 옮겨왔고 체계적인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해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진행 중이다. 안전을 지키는 단단한 네트워크. 아동보호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동학대 조사와 보호 계획 수립이다.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예방 경찰관에게 사건 내용을 통보받고 담당 수사관과 소통 후 경찰서 조사 동석 혹은 따로 지자체 자체 대면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사례 판단을 통해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신체적, 심리적 치료를 지원한다. 이 모든 과정은 고양시 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에서 시작된다. 아동보호팀은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서, 병원, 지역사회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 함께 단단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고양시 내 경찰서와 함께 한 달에 3회 위기 대응팀 회의를 진행해 신고가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을 공유하고 향후 조사 및 진행 상황을 결정한다. 이 외에도 매달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례 판단과 지원 서비스를 논의하고 아동학대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아동학대 대응 업무 절차 1. 경찰 112 신고 접수 2. 아동학대 조사 3. 사례 판단 4. 피해 아동 보호 계획 수립 5. 서비스 제공 6. 사례 종결 2023년 전국 아동학대 유형 자료 보건복지부 신체학대 18.3%, 정서학대 43.2%, 성학대 2.2%, 방임 7.7%, 중복학대 28.6%.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다.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수많은 아이가 학대와 방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매년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는 500여 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것은 정서학대이며 정서학대와 신체학대가 동시에 가해지는 중복학대가 그 뒤를 잇는다.
정서학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까닭은 물리적 위해가 가해지지 않은 학대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다. 아동보호팀은 정서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적으로 많은 아동학대 사례 중 정서학대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해요. 때리지 않았고 밀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부부싸움에 아이가 노출되는 경우도 정서학대라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아요. 부모 혹은 어른들의 언어적 모욕 행위가 아이를 향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는 정신적, 심리적으로 공포를 느낍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 보호를 위한 24시간 대응. 24시간 밤낮 없이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나가고 모두가 퇴근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수학의 앞을 지키는 아동보호팀의 일과는 고되지만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질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열정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족 구성원뿐 아니라 이웃, 때론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아동학대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가정 내 문제로 국한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신호인 거죠. 더욱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캠페인으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아동보호팀 이민영 주무관의 말이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조사와 보호계획 수립 외에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다양한 기관과의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매해 5월 어린이날, 11월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맞춰 지역사회와 협력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 8일에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시민에게 아동학대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퀴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도 아이들이 사랑받고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동보호팀은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미니 인터뷰. 아동보호팀 이민영 주무관. 아이들은 그대들을 통해서 왔지만 그대들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마땅히 존중받고 소중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어린 시절의 작은 상처는 마음속에 평생 잊히지 않을 큰 흉터를 남깁니다. 모든 아이가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동보호팀 임동진 주무관.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학대의 위험에 놓인 아이들을 마주할 때면 먹먹함과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특히 부부싸움은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고 지지하며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고양시 아동학대 신고 현황. 2022년 519건, 2023년 527건, 2024년 9월 30일 기준 435건. 아동학대 신고 전화 112. 기획 세계 도시를 가다. 지속 가능한 도시 스톡홀름. 글로벌 경제도시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고향 특례시. 글로벌 명품 도시라 일컬어지는 곳들의 면면은 과연 어떠할까? 전 세계 대표 도시들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들여다보자. 그 10번째 사례로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선두주자, 스웨덴 스톡홀름을 살펴본다.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의 저력.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삼는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다. 1972년 유엔 인간 환경회의를 개최하며 국제적인 환경 보호 원칙인 스톡홀름 선언을 공포한 곳으로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노력이 도시 개발에 반영되고 있는 도시다. 스톡홀름 선언은 인간이 처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을 밝힌 선언으로 전 세계 114개국이 합의했다.
스톡홀름은 1976년 첫 환경 계획을 진행한 이후 꾸준히 환경 정책을 강화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2010년 유럽 최초로 EU가 선정하는 자연보호 및 녹색 성장 도시 그린 캐피탈로 지정됐으며 국제 시민 교육기구가 수여하는 클린 트랜스포트 상을 비롯해 다양한 친환경상을 수상했다. 또한 세계 도시의 미래와 도시 정책을 분석하는 글로벌 기관 시티 모니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스톡홀름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로 선정했다. 이는 스톡홀름이 탄소 배출 감소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최근에는 비전 2040을 선포하며 탄소 중립 도시를 목표로 세웠다. 스톡홀름 친환경 프로젝트. 친환경 도시로서의 스톡홀름의 명성은 하마비 허스타드와 로열 시포트 등 혁신적인 친환경 프로젝트의 공이 컸다. 하마비 허스타드는 스톡홀름 외곽에 위치한 주거지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복합 도시로 자원의 순환 구조를 최적화한 에너지 자립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도시는 물, 에너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순환 시스템을 통해 도시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한다. 특히 쓰레기 자동 수거 시스템을 통해 도시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등 다른 도시들이 벤치마킹할 만한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 스톡홀름의 또 다른 혁신적 친환경 프로젝트 로열 시포트는 에너지 절약 건축 기술과 차세대 전력 인프라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다. 이 도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주택과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로열 시포트의 주택은 연간 55kW 이하의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설계됐는데 이는 스웨덴 국가 기준인 80kW보다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수치가 166kW다. 이처럼 로열 시포트는 스톡홀름의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스톡홀름의 화석 연료 감축 전략은 세계 주요 도시 시장 100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 C40 시티즈 등 다른 도시들의 영감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글로벌 친환경 도시 리더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북유럽의 실리콘밸리. 스톡홀름에는 첨단 기술과 산업의 중심지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도 자리해 있다. 북유럽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이곳은 IT, 통신기술, 바이오테크와 같은 첨단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에릭슨, 노키아, IBM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들어서 있다. 이곳에서 약 2만 명의 연구 인력이 활동하고 있으며 스웨덴 왕립 공과대학교와 스톡홀름 대학교의 긴밀한 협력으로 기술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생태계는 스톡홀름의 경제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스마트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녹색 기술을 결합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그 결과 스마트 그리드와 전기차 도로 충전 인프라 같은 시스템들이 널리 도입됐으며 이를 통해 스톡홀름은 유럽 내 가장 혁신적인 스마트 도시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스톡홀름은 지속 가능한 도시 정책과 친환경 기술을 결합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달성한 모범 사례다. 글로벌 자족 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고양시 역시 이를 벤치마킹해 스마트 도시 및 친환경 정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마비 허스타드, 로열 시프트,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등 스톡홀름의 혁신 모델을 기반으로 삼는다면 자연과 주거 공간이 조화롭게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톡홀름 여행 정보. 스톡홀름 시청. 1923년 건축된 시청 건물. 붉은 벽돌 외관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청사로 꼽힌다. 매년 12월 노벨상 시상식 축하 연회가 열리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바사 박물관.
17세기에 침몰한 군함 바사오가 전시된 배 형태의 박물관. 바사오의 선체 길이는 69m에 달하며 배 곳곳에 화려한 조각이 장식돼 있어 그야말로 웅장하다. 셰트블레. 스웨덴의 전통 요리로 고기 완자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를 양파와 함께 갈아 작은 원형으로 빚은 다음 팬에서 바삭하게 구워 완성한다. 잼이나 크림소스와 곁들여 먹는다. 그라블락스. 소금과 설탕, 향신료에 절여 숙성한 연어로 스웨덴을 포함한 스칸디나비아의 대표 음식이다. 얇게 저민 숙성 연어를 겨자 소스, 토스트, 감자와 함께 먹는다. 고향의 순간. 온갖 축제가 열려 설렘과 흥이 넘쳐났던 고향의 10월. 선선한 바람이 불며 날씨마저 완벽했던 특별한 순간들. 따분한 일상을 벗어나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긴 그날의 생생한 현장을 돌아본다. 가을 정취 만끽한 그날의 특별한 추억. 10월 축제 다시 보기. 1. 2024 고향 가을 꽃축제. 10월 1일부터 13일. 형형색색 가을꽃의 향연. 일산 호수공원이 코스모스로 화려하게 물들었다. 고양시 화훼 농가에서 생산한 국화를 비롯해 다양한 가을꽃이 주제 광장을 빼곡하게 채웠다. 13일간 진행된 이번 축제에 총 16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예년과 달리 무료로 운영돼 시민들이 부담 없이 행사장을 찾아 가을을 만끽할 수 있었다. 은은한 꽃내음을 맡고 형형색색의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며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특히 거대한 액자 조형물이 설치된 가을 액자 정원은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꽃 전시, 그 이상의 축제. 이번 축제에서는 꽃 전시는 물론 화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고양시 화훼 농가의 다채로운 꽃을 만나볼 수 있는 플라워 마켓이 함께 열렸다. 18개 농가가 국화, 백일홍, 관엽식물, 선인장 등 특색 있는 식물을 진열해 손님을 맞았다. 눈으로만 꽃을 담아 못내 아쉬웠던 관람객은 예쁜 꽃을 구매해 싱그러움을 품에 안고 돌아갔다. 이번 축제는 행사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전시 연출에 활용된 꽃들을 바로 폐기하지 않고 시 청사 주변, 교육기관 진입로, 군부대 앞 도로 등지에 옮겨 재활용했다. 덕분에 고양시 곳곳에 가을 정취가 짙게 묻어났다. 2. 2024 고양 호수 예술축제. 10월 11일부터 13일. 일상이 예술이 되는 순간. 가을꽃의 정취가 채 가시기 전 일산 호수공원에는 또 하나의 특별함이 찾아들었다. 고향의 가을을 예술로 채우는 고양호수 예술축제가 막을 올렸다. 실내 극장이 아닌 개방된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특별한 문화예술축제로 지난 2008년부터 열려 올해로 13회째를 맞았다. 이번 축제는 동화 같은 거리, 인투 더 스토리를 주제로 국내외 69개 극단이 참여해 153회의 공연을 펼쳤다. 컨템포러리 서커스, 마리오네트 인형극, 거리극, 퍼포먼스, 마술, 마임 등 생동감 넘치는 거리 예술 작품들이 관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화려함의 끝, 특별한 공연. 올해 축제 개막 공연은 세계 공중 구조물과 불꽃 퍼포먼스를 결합한 작품 헬로 스트레인저로 행사장을 찾은 관객들을 화려하게 맞이했다. 특히 30명의 고양 시민이 참여해 더욱 의미가 깊었다. 이어진 무대도 화려했다. 무려 1000대의 드론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메시지를 전하는 불꽃 드론쇼가 가을밤을 장식했다. 귀여운 풍선 옷을 입고 거리를 행진하는 왁자지껄 유랑단과 목각 인형 체험 전시, 제페토 하우스, 서커스 체험 마당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돼 즐거움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폐막 공연은 유명 밴드 YB가 무대에 올라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3. 2024 행주가 예술이야. 9월 27일부터 10월 13일. 가을날의 특별한 밤마실.
고향의 역사가 깃든 행주산성 일대가 찬란하게 빛났다. 행주산성 대천문부터 덕양산 정상에 자리한 행주 대첩비까지 이어지는 길을 환하게 밝히는 행주가 예술이야가 특별한 밤마시를 선사했다. 지난해 대한민국 밤밤곡곡 백선에 선정되며 우리나라 대표 밤축제로 거듭난 행사는 올해 행주의 역사, 미래를 여는 빛을 주제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행주산성의 역사를 되짚는 동시에 미디어 아트를 적극 도입해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구현했다. 행주산성 길목은 은은한 청사초롱으로 충장사와 행주대첩비는 미디어 아트로 화려하게 빛났다. 역사의 현장에서 즐기는 축제. 16일간 이어진 행주가 예술이야는 긴 일정만큼 즐길 거리가 가득했다. 행사 기간 중 매주 금, 토, 일요일과 공휴일 저녁에는 산성 음악회가 열렸다. 먼저 개막 공연은 태권도 공연단 K-타이거즈가 맡아 역동적인 동작을 선보였으며 폐막 공연은 고양예술고등학교 아름드리 무용단이 나서 유려한 몸짓을 뽐냈다.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했다. 행주산성을 무대로 펼쳐진 역사 이야기를 듣는 달빛 여행과 옛 무기, 화차와 신기전 만들기, 한복 체험과 국궁 활쏘기 등 행주가 예술이야에서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관람객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물했다. 책이 머무는 자리,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것, 한강, 소년이 온다. 어려서 외가에 가면 내가 기억하는 한 언제나 허리가 기역자로 구부러져 있던 외할머니는 따라오니라 가만히 말하곤 앞장서서 걸어갔다. 광으로 쓰이는 어둑한 방으로 너는 따라 들어갔다. 외할머니가 찬장문을 열 거란 걸, 제사 때 쓰려고 둔 육아와 강정을 꺼낼 거란 걸 너는 알고 있었다. 내가 육아를 받아들고 희죽 웃으면 외할머니는 실눈으로 웃었다. 그 온화한 성품만큼이나 외할머니의 임종은 조용한 것이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던 외할머니의 얼굴에서 새 같은 무언가가 문득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주검이 된 주름진 얼굴을 보며 그 어린 새 같은 것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라 너는 멍하게 서 있었다. 지금 상무관에 있는 사람들의 혼도 갑자기 새처럼 몸을 빠져나갔을까? 놀란 그 새들은 어디 있을까? 소년이 온다. 본문 중에서. 꼭 10년 전의 일이다. 나는 광화문에서 책을 한 권 사들고 지하철에 탔다. 헛되지는 않지만 설레지도 않는 그저 그런 일을 막 끝낸 참이었고 집까지 1시간가량을 이동해야 했으며 좋아하는 작가의 신작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한낮의 지하철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들 머리 위로 느슨하게 햇빛이 드리워졌다. 가을이거나 가을이 막 시작되는 찰나였을 것이다. 평화롭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책을 펼쳤다. 그토록 평화로운 오후였으나 오래지 않아 나는 울기 시작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묵직한 것이 치받쳐 자꾸 숨이 막혔다. 뺨이 흥건히 젖은 채 훌쩍대는 나를 잠에서 깬 사람들이 흘끗댔다. 책을 절반쯤 읽었을 때 나는 거의 흐느끼고 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책 제목을 볼 수 있도록 한껏 책을 쳐들었다. 누군가와 함께 읽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 때문이었다. 딸꾹질처럼 올라오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누군가와 밤새 토론하고 싶었다. 이후 사람들에게 책을 추천할 때마다 나는 이 말을 덧붙이곤 했다. 젖은 얼굴을 숨길 수 있는 벽이 있는 곳에서 읽어야 해. 또 이런 말도 했다. 장이 바뀔 때마다 심호흡을 해. 누군가의 숨을 대신 쉬어준다는 기분으로 아주 깊고 느리게 꼭 심호흡을 하도록 해. 그 책이 바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였다.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작가가 호명되었을 때 나는 책장으로 달려가 이 책을 뽑아들었다. 두 손으로 옮켜쥐어 심장 가까이 가져간 뒤 동호야 하고 입모양으로만 몇 번이고 불렀다. 가슴 가득 끌어안아야만 하는 책이었다. 불러보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름이었다. 소설은 중학교 3학년생인 동호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모두가 기억하는 5월의 그날, 동호는 혼자 도청 사무관 출입구에 서 있다. 추모식이 진행 중인 거리에서 들려오는 선언과 울음과 호소의 목소리를 들으며 서성이는 동호는 학교 체육복 바지 차림이다. 또래보다 작고 애떼어 중학교 1학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동호. 거리는 비로 가득하고 상무가 나는 시신들로 가득하다. 동호는 그곳에서 시신의 특징과 옷차림을 메모해 기록으로 만드는 일을 가족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시신들 사이로 난 좁은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그것은 일그러지고 부서진 얼굴과 서럽게 팽창된 몸을 끝없이 목격해야 하는 일이다. 어린 동호에게 있어 죽음은 아주 먼 곳에 이르야겠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마스크를 아무리 올렸어도 피할 수 없는 냄새 속에서 동호는 유리병에 쇼를 세워 시신 곁을 밝힌다. 그리고는 정대를, 함께 시위에 나섰던 친구 정대를 떠올린다. 거리에서 정대가 총에 맞아 쓰러졌을 때 동호는 그만 자신의 집으로 도망쳐 버렸다. 사람이 총에 맞고 총에 맞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사람이 또 총에 맞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또 다른 사람이 다시금 총에 맞는 끔찍한 상황을 코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상하다고 동호는 생각한다.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총에 맞아 죽는 것이 그저 길을 걷고 있었을 뿐인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구타당해 쓰러지는 것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관을 태극기로 감싸는 것이 동호에게는 전부 이상하다. 동호가 실감하는 것은 집으로 도망친 자신, 정대를 내버려두고 집으로 달려가 버린 자신 정도다. 동호는 상무관으로 실려오는 시체들 속에서 정대의 누나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 그러나 정대는 어느 저교한 풀숲에 다만 놓여 있다. 아슴아슴 허공으로 떠올랐다가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정대는 연약하고 외로운 모습이다. 유령 혹은 홀령이라고 부르기에 정대는 너무 흐리다. 시위 현장에서 손을 놓쳐버린 친구 동호를 걱정하고 이제는 영영 오지 않는 자신의 미래를 아쉬워하는 정대는 동호만큼이나 어리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다. 그날 죽은 사람들은 이토록 작고 평범한 이들이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척에 설레이는 것이 고작인 사람들이,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던 사람들이 가장 무참한 방식으로 죽었다. 소설은 황망히 고꾸라진 보통의 사람들과 남겨진 사람들의 희석되지 않는 고통의 밀도 높은 문장들도 채워나간다. 죽은 자의 독백은 아련하고 남겨진 자의 삶은 공허하다. 소설 속 문장들은 눈밭에 찍힌 고독한 발자국을 연상케 한다. 한없이 너른 들판에 흩날리는 눈발, 속절없이 쌓인 눈무더기 위를 홀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의 발자국 중 어떤 것은 너무 깊고 어떤 것은 망설인 흔적이 역력하다. 한강 작가의 소설을 읽은 일은 그들이 남긴 발자국 속에 나의 발을 가만히 집어넣어 보는 일에 가깝다. 그러니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을까? 이토록 차고 서러운 발자국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 누구라도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젖은 발과 젖은 얼굴로 하여금 그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면 좋겠다. 그들과 함께 숨쉬고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다름 아닌 그것이 문학의 진정한 힘일 테니 말이다. 2024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한강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한다.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사문의 혁신가가 되었다. 노벨 문학상 선정 사유. 육아 상담소, 독자 참여, Q&A. 우리 아이의 육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아이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고민들. 명확한 답을 찾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 속상하기만 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고 해결해야 할지 다양한 육아 고민과 솔루션을 들어보자. Q1. 관계 맺기에 소극적인 아이. 초등학교 4학년인 첫째 아이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민하고 불안감이 높았어요. 지금은 많이 개선돼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지만 관계를 맺기 어려워하네요. 새로 사귄 친구가 거의 없고
어릴 때부터 알아온 동네 친구가 전부입니다. 학교에서 모둠 활동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짝을 찾지 못한다네요.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김영희, 가명. A. 내성적인 성향을 타고난 아이가 갑자기 외향적으로 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친구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교류가 적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많은 친구와 어울리지 않더라도 소수의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교류와 자신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친구에게 다가가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으니 부모와 함께 목표를 세우고 방법을 고민하는 거죠. 이번 달까지 우리 반의 누구누구와 친해지기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 대상은 옆자리에 앉은 친구나 모둠 활동할 때 한 번 짝을 잃었던 친구 등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는 편이 좋겠죠. 말을 건넬 때도 그 친구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놀이, 음식 등을 눈여겨봤다가 너 이거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데 와 같이 공통점을 찾아 말해보라고 알려주세요. 아이들은 서로 친해지려면 함께 노는 경험이 필요하므로 학교 밖에서 친구와 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같은 학원을 다니는 친구 등 연이 닿는 아이와 학교 후나 주말에 함께 어울릴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죠. 해외에서는 플레이데이트라고 부르는 활동이에요. 놀이 외에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북클럽 모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보다 훨씬 수월하게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Q2. 두 얼굴의 아이들. 34개월 아들, 20개월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낮에는 하원 도우미 선생님이 아이들을 봐주고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육아를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아이들의 낮과 밤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선생님과 할 때는 말을 잘 듣는다는데 저랑만 있으면 자정이 되도록 온갖 떼를 쓰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3년간 육아를 하다 갑자기 복직해서 그런 건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참 힘드네요. 백지연, 가명. A. 자정까지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쓰고 우는 것이 일상이라면 아이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아이들의 기질이 본래 유순한 편이라면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보세요. 기관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도우미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두 아이가 자주 부딪히는 실내 놀이보다 실외 놀이 위주로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해 보세요. 한 방법씩 따로 실행하거나 두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아이 모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주 양육자와 유대감을 쌓는 시간을 늘릴 필요도 있습니다. 선생님과 부모가 함께 있는 시간을 20, 30분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에 각 아이와 1대1로 몰입해서 함께 놀이하는 양질의 시간을 보낸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게 어렵다면 첫째와 둘째 하루씩 번갈아 가며 놀이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 이맘때가 아이들이 떼를 많이 쓰는 시기이긴 하지만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주고 주 양육자와 애정을 나누는 본딩 타임을 늘린다면 문제 행동이 크게 줄어든답니다.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옥힌맘이 참 힘들고 어렵죠. 지금 이 시기를 잘 보내면 수월해질 겁니다. 가능하면 주말에도 다른 분에게 육아 도움을 조금씩 받으면서 엄마도 쉬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Q3. 휴대폰만 보는 아이.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아이가 사춘기가 시작됐는지 부쩍 짜증을 내고 말도 안 합니다. 특히 집에서는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만 만지작거려요. 요즘에는 정도가 심해져 새벽까지 잠도 안 자고 휴대폰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늦잠을 자고 학교도 가기 싫어합니다.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면 반발심만 커질 것 같은데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됩니다. 김민철, 가명. A.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죠.
중학생 여자아이의 과도한 휴대폰 사용이 얼마나 해로울 수 있는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뉴욕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저서 불안 세대를 통해 스마트폰이 아직 전두엽이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수면 문제, 심리적 불안, 가족관계 저해 등의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엄격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휴대폰 사용에 관한 일종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사용 규칙을 적고 이를 어겼을 시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명시해야 하며 자녀가 직접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휴대폰을 지정된 곳에 놓아두기, 식사 시간에는 휴대폰 사용하지 않기, 이를 어길 시 하루 동안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또한 자녀에게 휴대폰 사용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부모가 허락하는 특별한 권리임을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담배나 술이 성인에게만 허용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아직 충동을 억제하는 전두엽이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이 휴대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되므로 이를 제지하지 않는 것은 부모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알려주세요. 자녀를 설득하려면 부모 역시 모범을 보여야겠죠. 자녀와 함께 있을 땐 가급적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나 활동을 권유해 보세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자녀는 부모를 휴대폰 사용을 제재하는 적이 아니라 든든한 가족으로 여길 겁니다. 육아 고민 사연 접수. 육아 고민과 관련한 사연을 적어 보내주시면 육아 전문가가 답변을 드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3만 원, 모바일 및 고향 소식 게재의 기회를 드립니다. 익명 참여 가능. 보내실 곳 고향 원픽 내 이벤트 참여 메뉴. 내용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연. 기간 11월 22일 금요일까지. 지금까지 고향시청에서 발간하는 고향 소식지 2024년 11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 제작은 낭동마을 책 읽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